김건희 리스크가 전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 본회의 상정과 표결 처리가 예정돼 있는 김건희 특검법에 더해 명품백 수수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몰카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이라 전국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도 입장다운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이번 사안이 추가될지 여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부담이 가중된 문제 등 앞으로 전개될 상황들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해 보입니다. 끝판 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정치 전문가, 법률 전문가, 그리고 여론 전문가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네, 여론조사기관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치학 박사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본격적인 주제 토론 들어가기 전에 이 김건희 여사 사안, 명품백을 받고 또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간단하게 총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부속실을 빨리 설치를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이런 사단이 났다. 이부속실 설치 안 하기 너무 참 안타깝고 아쉽고 그러네요. 이런 일을 하려고 설치 안 한 건 아닐까요? 그렇게 예상은 했지만 이번에 그 영상들을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네. 그 영부인의 그 발언이나 뭐 자세나 그 장소나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네. 시스템의 통제를 안 받고 있는 게 그렇죠. 고스란히 드러났죠. 네. 김종욱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몰카를 촬영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 자체가 네. 국정을 농단한다는 사실들을 발견해서 이거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부인이니까 이걸 공개하지 않다가 예.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등장하는 걸 보면서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대로 두면 반복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우려에서 국민에게 알리신 거잖아요. 예. 저는 국민에게 알렸으면 조사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뭐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눈으로 봤던 어떤 실물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조사하고 수사하는 게 여기 핵심이다. 이 문제에 바로 들어가지 않으면 잡다한 논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본질을 훼손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건의 본질은 국정농단을 행했던 사람의 그 행위가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하고 수사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법률 전문가이신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영상을 보고 일단 굉장히 놀랐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부인. 이 영상이 언제 촬영된지를 봤더니 대통령엔 당선된 이후더라고요. 그렇지만 원래 거주하던 사저에 이게 머물고 있던 시점인데 이런 명품백을 사인으로부터 받는다? 그리고 그때 나오는 대화를 보면 이런 거 다시 갖고 오지 마세요. 이전에도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인즉슨 최소한 이번 한 회는 아니었구나. 네. 저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풍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이런 방구 한마디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장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 토론 들어갈 텐데 지금 저희 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들 많이 들어와 계시고 제가 오늘 끝판 토론 처음 진행하니까 그런지 화끈한 토론을 주문하시는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영상 보고 오죠. 아이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이번 아우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셔야죠. 예예 아니 이쪽은 그렇게 세우지 마세요. 아유 알았습니다. 네. 막상 이게 대통령이 되면은 좌나 우나 그런 거보다는 진짜 국민들을 생각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네, 쟁점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쟁점이 있죠. 명품백, 그러니까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그 사실이 있고, 또 본인이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부적절해 보이는 발언이 있고, 또 인사청탁을 받은 현장이 목격됐다는 목격담이 있고,
그리고 뭐 보안이 뚫린 문제 이런 것들 어떤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 보입니까? 일단 처음에는 법률적 문제를 거론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를 주고받고 고가의 명품백 이것을 구입하는 과정도 영상에 같이 들어가 있던데 예. 보면 300만 원이 넘는 파우치예요. 파우치 하나에 300만 원짜리는 굉장한 고가죠. 그걸 수수했을 때 그렇다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느냐? 있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요. 일단 공직자는 직무와 무관하게 한 회당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은 어떤 명목을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 회계연도로 1년으로 하더라도 3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공직자 등의 김건희 여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라고 해당 법률에는 명시가 돼 있는데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서 똑같은 수준의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오가는 맥락을 보면 뭔가 청탁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직무 관련성이라는 건 비교적 포괄적으로 인정이 되니까요. 수사기관으로서면 인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영상을 토대로 더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굉장히 확실한 물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라서 그런지 이제 위법한 부분이 중요해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은 이제 이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뭐 대응은 안 했지만 그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반환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안 돌려줬다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곧 이제 올라갈 건데 거기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될 수 있는 거냐. 법률적으로는 그 부분이 좀 관심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국민 정서적인 측면에서 여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역시 이제 명품이라는 그 가방, 네. 그 지난번에도 계속 그 순방 나갔을 때 명품샵 들린 것도 이제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사실 국민들이 그냥 그 후일담이라든지 약간 이제 가십성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실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게 어떤 법률적 위반이나 지금 이제 뇌물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부분으로 이 명품백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상당히 좀 국민 정서법의 영리를 건드린 부분이어서 그 두 가지 측면 좀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예. 김 박사님. 저는 단어 하나하고 문장 하나인데요. 작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작구라는 단어는 한 번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 말로만 나왔는데 그게 그 다음 화면 영상에 보면 대기자들이 예. 또 예를 들면 어떤 포장된 봉투를 들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 이 문제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벌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예. 그렇다면 이런 반복적인 개연성이 발생할 수 있는 근거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했지만 대통령 부인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시켜서 본인이 반복적으로 저런 예를 들면 청탁성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드러난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권력을 사유화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해보니까 예. 권력이 이원화되고 있는 거죠. 내가 해보니까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밖에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네. 내가 해보니까라고 하는 유일하게 한 명이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근데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금융위원, 그러니까 금융위 상임위원이겠죠. 인사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인사권자는 명백하게 대통령밖에 없는데 소위 부인이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권력의 이중화 현상이 발생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아주 안 좋은 단어 중에 하나가요. 북한 주민을 수용해야 하는 데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건 컨텐전시 플랜이라 해가지고 급변 사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급변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중국 쪽으로 가거나 내려오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그 김건희 씨가 해야 될 전혀 예를 들면 대화의 내용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전 그렇다면 이건 포괄적으로 남북 관계 한반도 문제로부터 차관 인사 문제까지 권력이 이중화되고 있고 이원화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건 국가가 아닌 거죠. 국정농단에 해당한다. 국정농단과 권력이 이중화되고 있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네. 쟁점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위법성 문제. 조금 전에 그 김영란법 위반에 네. 해당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 또 뇌물 얘기도 예. 나왔는데요. 뇌물은 어떻습니까? 뇌물은 기본적으로 뭐 윤석열 당시의 검사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로 묶지 않았었습니까? 예. 최순실 씨와 부부는 너무나 명확한 법원이 인정하는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대가 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런 명목으로 금품이 오갔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 불똥은 윤석열 대통령한테까지 튀는 것이고요. 당연하지만 이게 김영란법으로 조금 축소를 해서 들여다보더라도 만약에 이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공직자가 인지하면 특히 대통령이란 지위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등에 따라서 국가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절차는 최소한 없었어요. 인지했는지 여부도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단순히 김건희 여사 선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라고 고가의 양주를 선물했거든요. 네. 그건 이제 맡기고 왔어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받은 게 확인된다면 그것도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그렇죠. 공직자 등이라고 지칭되는 데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그때는 네. 직무 관련성도 따져 묻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이 양주의 가격이 문제일 텐데요. 네. 양주의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다면 그때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반이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게 100만 원이 넘으면 처벌이 되는 거고 처벌이 되는 겁니다. 받으면은 위법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벌 규정을 찾아봤더니 3년 이하의 징역형이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게 이런 법정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란 건 회당 100만 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은 최소한 법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윤 대통령이 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았음을 입증할. 네. 네. 그 물건 그대로 내놓으면 됩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까먹지 않았다면, 까마시지 그 않았다면 양줄 있겠죠. 그대로. 네. 아마 그렇다면 또 저번에 그 검사들처럼 99만 원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겠죠. 쪼개기 향응 네. 접대 이런 논리도 있었으니까. 그게 아마 30만 원짜리 그 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면세가가 한 네. 35만 원 네. 정도 한다는데,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1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처벌은 안 당하지만 네네. 그 행위 자체는 위법 아닌가? 위법하죠. 아니, 부적절하죠. 예,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정당화되는 행위는 아니라는 건 너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다만 형사처벌이 김영란법에 의해서 될지 안 될지 따져볼 여지가 있는 거지만 그 행위 자체는 위법하다고 볼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발언 얘기를 아까 우리 김 박사님께서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들어본 다음에 얘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김 여사는 대화를 주도하며 한국 정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내가 봐서는 정치라는 게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 아주 극우나 극좌는 없어져야 돼요, 이 나라에서. 그런데 이후의 발언이 좀 이상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되게 객관적으로 저는 정치 세력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대통령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다 대통령들을 이런 정치 세력이 가지고 노린 거지. 진짜 막상 이게 대통령이 되면은 좌나 우나 그런 거보다는 진짜 국민들을 생각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어.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네, 소장님. 네. 이게 그 제가 텍스트로 써놓고 제가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이건 내가 대통령 입장을 뭐 얘기한 게 아니라 난 영부인으로 중간중간에 이제 생략어가 있다. 이렇게 한번 반박해 보려고 했어요. 가능할까요? 좀 가능하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네. 좀 약간 술 취하고서 말하는 느낌도 좀 들고 네. 그리고 어쨌든 그 주도력을 자기가 갖고서 이 나라를 보는 듯한 관점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뭐 이렇게 느꼈다 저렇게 네.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과대망상처럼 보였어요. 지금 다시 발언을 보니까 저 발언 속에 이 자리는 대통령 자리로 들리시는 잠깐 건가요? 거기 앞에 대통 하다가 말을 바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간의 주의는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이 나라를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다라는 주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박사님은 아니 국민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드니까 정치인들이 있으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아니 본인의 남편이 정치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인데 예. 하는 얘기가 정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반정치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이 존재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소위 대통령의 권한도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얘기는
남편 얘기랑 거의 비슷해요. 남편이 과거 통화할 때 대통령 그까짓 게 뭐라고 제가 그거 하려고 하겠습니까라고 얘기했던 예. 일관된 정서들이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면 대통령과 부인은 적어도 정당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정당이 정치를 하는 건데 정당의 행위를 다 무시하는 거죠. 이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마저도 무시하는 거고 거기다 또 하나는 보수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맨 끝에는 자기가 보수의 힘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나는 보수 아니다라고 얘기를 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아주 급진적인 유럽의 극우 정치인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네. 저는 그런 어떤 지금까지 모든 행위를 하는 걸 보면 그런 어떤 극우 파퓰리스트적인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의 발언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탈정치화 시키면서 누군가 타겟을 정해서 그 타겟을 적으로 만들고 적을 응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방식의 동원 정치를 하거든요. 네. 굉장히 전형적인 방식인데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대방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매우 안 좋은 정부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진짜 유럽의 나쁜 정치의 모습들을 더 많이 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아찔한 느낌도 들었어요. 저런 발언들을 보면서. 김 여사 그 보수와 관련된 발언은 우리가 보수의 힘으로 됐기 때문에 비위는 맞춰준다. 그렇죠. 그런데 네.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이런 발언 이제 본인의 그 뭐라고 할까요? 권한을 넘어서는 발언을 이게 이제 공식적인 접견 자리인데 그렇죠. 막 하는 것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는 건가요? 저는 너무 일단 놀라운데요.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 정치가 정말 싫더라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그 자리, 그러니까 영부인의 자리는 사실 국정을 운영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본인이 그 주체인 것 같은 전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짚어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정치 혐오가 깔려 있는 발언이에요. 근데 저는 이 짧은 영상을 보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왜 들었냐면요. 논리적 정합성이 없어요. 이 문장 안에 이 짧은 몇 개의 문장이 어딜 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이거 정치 못 쓰겠어. 정치 너무 싫더라. 정치 세력들이 대통령을 갖고 놀아.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을 생각해.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게 어떻게 이게 일맥상통해서 같은 자리에서 나오는 맥락이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보통 정치인들의 어떤 부적절한 언사나 지시들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라는 카테고리로 처벌하는 전례를 저희가 이른바 사법농단, 국정농단 사태 때 많이 봤는데 예. 직권남용은요 기본적으로 직권남용, 그 본인에게 부여된 직을 그 권한을 남용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법관들이 사법농단 사건에서 계속 무죄가 나왔던 게 판결문을 보면 대단히 부적절하다. 왜 다른 재판부의 이 판결 과정에 개입하려 하고 알아보려 하고 정보를 수집하려 했느냐. 다만 그럴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법관에게 없다. 다른 재판부의 법관에게는. 네. 그러니까 남용할 직권도 없었으니 무죄. 이런 논리인데요. 이런 기계적인 논리에 따르면은 직권남용은 안 되겠죠. 예. 예. 법감정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상황을 촬영한 분이 최재영 목사라고 오랫동안 뭐 통일 운동, 뭐 본인 입으로는 뭐 대북 사역 이 활동을 해오셨다고 하고 북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시고 이분이 지난해 9월에 이 해당 영상을 찍었는데 6월에도 먼저 만나서 고가의 화장품을 선물하잖아요. 그때 어떤 장면을 목격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촬영을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에 어떤 일을 겪고 9월에 촬영을 결심했는지 잠깐 보신 다음에 제가 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이 여사님이 제 면전에서 이제 대화를 하시다가 어디론가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받으시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뭐라고?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 뭐 이런 대화를 하시면서 자기 앞에 이렇게 메모지하고 펜을 찾는데 없으니까 본인의 등 뒤에 있는 그 여직원 여비서 두 분이 근무하는 책상으로 이동해서 뭘 적으면서 그 전화를 계속 통화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까 김종욱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융위원 인사청탁과 관련된 내용.
이거는 이제 영상은 없어요. 예. 카메라 안 들고 간 장소에서 들었다고 증언하고 계시는 예, 건데. 진술 내용이죠. 네. 네. 뭐 그래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예를 들면 저 얘기한 내용을 보면 본인이 직접 들은 얘기들을 구성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에 근접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예. 근데 그래도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뭐 바이든도 날리면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 얘기했다고 해서 뭐 여기에 대해서 맞다고 얘기할 턱은 하중에 없을 것 같은데 예. 그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좀 조국 전 장관이나 이재명 당대표를 수사하는 것처럼 전 탈탈 털면 나올 거라 생각해요. 네. 기본적으로 차관이 한 80명 정도, 우리가 8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아주 희귀한 직책의 문제인데요. 그 일단 얘기한 거 보면 금융위원인데 금융위원들에서 당연직을 빼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명할 수 있는 사람은 3명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임위원 상임위원 2명하고 두 비상임위원 1명인데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은 2021년도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뭐 거의 인사를 청탁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임기가 네. 보장돼 있으니까 한 분밖에 없어요. 이분이 2022년 9월 달 9월 1일에 예, 임명이 됐으니까 아마 검증 절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 6월 달쯤에 천거를 해서 검증 절차를 밟고 또 이제 인사가 늦어진 이유가 뭐냐면 금융위원장이 뽑히지 않으면서 금융위 전체가 인사가 늦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시점 좀 봐야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정황은 맞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그럼 이걸로도 만약에 확인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아니 그 검찰 잘하는 전화번호 정확히 압수수색하면 되잖아요. 정 안 되면 대통령 부인이니까 안 하겠다고 하면 통신사 압수수색해서 네. 전화번호를 알면 누구랑 통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사람 불러가지고 통화한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되는 것이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디올이라는 명품백을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걸 왜 받아요? 상식적으로. 어떤 대가를 요구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소위 대통령 부인이 그걸 받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왜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 문제 하나 하고 근데 그것도 확인해야 되니까요. 또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그 얘기를 한 이유와 관련해서 본인이 실제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사람에게 지시한 건지 압력을 넣은 건지 제 생각에는 그 통화 내용만 보면 압력을 행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바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그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처음 얘기한다면 저렇게 짧게 얘기하겠습니까? 매우 긴 얘기들이 오가야 될 건데 저렇게 짧게 얘기했다는 건 이미 그 이전에 이런 상황들을 알았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확인 전화인 것 같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대통령실에 있는 누구이거나 이런 걸 알게 되면 네. 저는 이건 뭐 빨리 확인될 수 있는 건데 대통령실이 지금 완전히 지금 입 다물고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 뭐 검찰은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예.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특검밖에 없다. 이게 답답한 거죠. 좀. 특검 얘기는 조금 이따 또 네네. 다시 해보기로 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휴대폰 압수수색, 포렌식 이런 의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 6월 20일에 만났거든요. 6월 20일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휴대전화로 받는 것을 봤다는 게 최재형 목사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다면은 6월 20일 김건희 여사의 핸드폰 통화 내용 조회해보면 어느 정도 좁힐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참고가 될 만할지 모르겠는데 금융위원장 인사가 늦어졌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7월에 임명이 됩니다. 6월 20일에 인사청탁으로 보이는 전화 통화가 있고 금융위원장이 7월에 임명되고 그리고 9월에 상임위원 1명이 임명되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해당이 없어 보이고요. 예, 그래서 금융위원장이 늦게 되면서 전체적 인사가 뒤로 늘어졌다는 기사를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 그 과정에서 6월에 얘기했었으면 검증하는데 한 달 정도가 걸리긴 해요. 한 달 이상 정도 걸리긴 하기 때문에 대략은 일단 시점상은 맞는데 예. 그게 그런 건지 아닌지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 지금의 검찰이 수사할 리는 없을 테니까. 아니,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 대통령이 임명한 경찰이 대통령의 부인을 수사하면 네. 그 수사 결과가 나오는데 만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럼 제가 볼 때는 제3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을 통해서 아니면 또는 국회에서 하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든 네. 어떤 때는 빠른 시일 내에 뭐 불러서 청와대 운영위원회를 하든지 해서 실체를 하나하나 밝히고 그런 내용들로 진행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 끌면 제가 볼 때는 다 아마 덮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6월 20일 현장에 비서 2명이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유모 비서와 정모 비서. 여기까지 짚어보고 보안 문제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 이 소장님은 청와대도 근무를 하셨잖아요. 네.
청와대가 몰카에 뚫렸다.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우, 상상할 수가 없고 일단은 저도 이제 행정관으로 근무했을 때도 이 부속실이 있는 쪽은 관저 쪽에 있어서 직원들도 거기 가려면 한 번 또 그 경비대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 여사님은 또 이제 별도의 그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대통령실에 5층인가를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 때가 아마 지금 6월 정도였으니까 대통령이 5월인가 이제 취임식을 했으니까 한 달 정도 된 뒤인데 저는 좀 상상이 안 됩니다. 저는 일단은 누구를 만나는지 지금 민간인을 만나는 것도 저런 형태로 만나는 거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없었던 장면이고 그리고 지금 저는 계속 걸리는 게 저 면티예요. 흰 옷 면티 입고 예. 있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예방을 하러 온 사람과 무언가 그 정책적인 사안을 얘기하려고 이제 면접을 허용했을 건데 저런 자세와 저런 옷을 입고 만난다라는 게 그 찾아온 사람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 여사에 대한 아무리 부인이지만 접견이 굉장히 좀 엄격하다. 그리고 방문한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확인된 뒤에 만날 수가 있는데 좀 그렇지 않은 장면이 그 자세나 태도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6월 20일에 이제 1회 접견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접견이 9월 13일이었습니다. 취임 이후죠. 여러분이 보신 영상은 9월 13일 영상이에요. 한참 뒤네요. 그러면 취임하고 넉 달 뒤.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이 더 갖춰졌어야 되는 시점. 근데 그때는 아직 관저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코바나 콘텐츠. 네, 아크로비스타 지하 네. 1층에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을 저렇게 접견실로 활용을 했던.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천장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코바나 콘텐츠 문제에 손을 대지 않기로 했었어요. 대선 이전에 그 김건희 씨가 국민들한테 내조만 하겠다 조용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아주 그 국민들이 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예, 보니까.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이 예, 맞습니다. 사무실에서 조용히 내조를 해서 거기다 관계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네요. 거기에 그 문제가 들어가서 있네요. 사인이죠, 사인. 그것도 카톡으로 디올 사진을 보낸 사람을 날짜를 정해서 글로 오게 해서 만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어수룩함이 경호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김건희 씨가 이 어수룩한 공간을 활용한 건지 네. 이거 저희가 좀 검토해 볼 필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내버려 두는 것도 말도 안 돼요. 아니 비가 와서 약간 무너졌는데 그거 갖다 내버려 두고 경호를 안 한다고 보수 공사도 안 하면서 민간인을 들어오게 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좀 상상이 좀 안 되는 일들이 네.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라는 지역이 매우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네. 관대로 들어가기 전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이건 이 건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대기자들을 봤었기 네. 때문에 근한 3, 4개월 정도의 과정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것도 검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도 특검이든 뭐 그런 이제 그 대기자 화면을 보고 저도 느낀 거는 도대체 몇 명을 저런 식으로 만났을까? 그러면 이건 국정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취임 직후부터 그 아크로비스타 그 코바나 콘텐츠 공간에서 누구를 만났고 거기서 무엇을 받았고 이걸 다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굉장히 중요해요. 얘기도. 네, 내용의 발언의 내용이 무슨 안건으로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사실 이제 그 영부인을 만난다라는 거는 분명히 민원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들어와서 만난 거거든요. 네. 그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저 시기에는 그 이웃집 아크로비스타 그 주민들이 대통령 그 들어오시는 걸 촬영해갖고 막 그런 영상도 유포되었던 시기랑 좀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 절차도 중요하거든요. 이거 한번 여쭤보죠. 네. 대통령 부인을 만나러 이제 관저 접견실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로 네. 얘기하면은 제2부속실을 네.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접견 기록을 남깁니까 안 남깁니까? 당연히 남기죠. 최재형 목사는 쓰지 않았답니다. 그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제가 오늘 이제 최재형 목사 아침에 인터뷰 저희 이제 스픽스 단독 생방송으로 처음 이제 방송 출연하셨는데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물었어요. 보안 검색 절차를 거쳤냐? 검색했다. 접견 기록을 썼나? 그게 비록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이지만 공식적으로 영부인이 그렇죠. 외부인을 접견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이 기록을 남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쓴 적이 없답니다. 너무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그 변호사 사무실이 그 아크로비스타 인근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 거의 법원 바로 맞은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가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그 지하층은 빵집, 햄버거집, 식당, 뭐 파스타집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코바나 콘텐츠도 어디 있는지가 너무 명확합니다. 최근까지도 그 간판이 걸려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완전히 개방된 공간이에요. 일반 시민의 또 동선을 제약할 수 있는 그런 현황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뚫리고 무방비로, 그러니 무슨 뭐 보안 검색하더라도 이른바 시계에 찬 자그마한 이 몰카로 다 찍히고 하는, 이게 정말 무슨 상황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지금 저희 이 토론 시작한 지 이제 한 30분 정도 됐는데 우리 출연하신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된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그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조금만 그 얘기는 자제하는 걸로 하죠. 저도 이해가 되는 게요. 아니, 들어놓는 것도 확인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경호에서 그 정도야. 제가 볼 땐 예외지대를 만든 것 같아요. 예외지대를 만들 수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저런 행위가 청와대에 있었다면 묵과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저게 아마 저렇게 되지가 못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보는 눈이 한두 개가 아니고. 제가 그 대기자 화면을 보면서 사극이 떠올랐습니다. 실세 대감집 앞에 선물 바리바리 싸들고 대기하는 사람들. 그게 떠올랐는데 제가 좀 과잉인가요? 아니에요. 딱 적절한 비슷한 그래, 느낌이었어요. 그런가요? 예. 우리 출연자분들 의견 하나 더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접견 태도 아까 잠깐 지적하셨잖아요. 공개 안 된 접견 태도가 있습니다. 네. 신발을 이제 구두를 신고 있는데 맨발로 의자에 이제 다리를 다 올리고 네. 맨발로 외부인을 접견을 했고요. 옷차림은 다 보셨을 거고, 그리고 목사님이 김 여사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세요. 한국의 특수한 그런 문화 이걸 다 떠나서라도 서양 어느 나라에서라도 영부인이 외부인 앞에서 가래를 뱉을 수 있습니까? 그런 장면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댓글에 가래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휴지가 노란 휴지가 있는 게 그거인가요? 예, 그게 뭐 포르투갈산인지 네. 그 논란이 됐던 그 휴지를 계속 휴지. 풀어서 소리를요 굉장히 크게 내요. 그래서 이게 녹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소리가 가릴 정도로 큰 소리로 깊은 가래를 뱉는다라고 최재형 목사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담배를 피시나? 뭐 담배 필 수 있죠. 그렇죠. 네. 아니 이제 필수 오죽하면 최 목사님이 네. 일부러 그 영상은 절대 내보내지 말라고 얘기했대. 그래서 안 내보낸 그랬어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접견 태도 문제가 정말 안 중요한 건가?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저 영상 봤을 때 일반 민간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털털하게 맞아주시네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있는데 이제 지금 그 영부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나는 이유는 그 민원을 가지고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 발언의 내용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그걸 통해서 어떤 마무리의 말이 이루어졌는지까지 남겨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저도 청와대 있을 때 그 부속실 쪽은 10번 안쪽으로 갔어요. 왜냐면 거기 또 여러 개 그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고 제 기억에는 열 감지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체크가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저 상황은 그 영상 보니까 앞에 경호원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런 좀 절차적인 좀 그런 이렇게 시스템적인 그 체계의 어떤 보완이 없었던 걸로 좀 보여졌었거든요. 예, 최재형 목사를 조금 더 취재한 장인수 기자 얘기에 따르면 김 여사가 저분은 괜찮으니 대충 하고 들여보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그렇게 이해할 만큼 별로 검사를 안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무너진 거는 뭐 명확한 것 같고요. 만찬장에 초대됐잖아요. 취임식 만찬장에. 그때 150여 명 정재계 그 유력한 인사들만 참석했는데 최재형 목사가 나도 만찬에 참석하고 싶다고 김건희 여사한테 톡으로 부탁을 했고, 그러고 났더니 외교부에 초청 공문이 왔더라. 이게 최재형 목사 주장입니다. 만찬, 대통령 취임식 만찬이 그렇게 치러질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외교부가 완전히 무너졌구나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극우 유튜브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 유튜브를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의 쌍소리들이 막 나오는 이런 건데 그런 사람을 대통령 부인이 얘기해서 취임식에 갈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체킹이 안 됐거나 체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게 되면 외교부 다 검증하거든 나름대로요. 예.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바이패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얘기하는 사람은 바이패스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외교부의 거의 제가 볼 때 관행처럼 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외교부는 프로토콜, 의전을 매우 중시하는 조직이고요. 이 의전의 힘으로 대통령한테 사랑받는 조직이기도 해요. 네. 외교부가 일을 못해도 의전을 잘하잖아요. 대통령이 좋아합니다. 네. 외국 지금 제가 볼 때 최근에 대통령이 외국 나가기 좋아하는 이유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의전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외교부는 진짜 그야말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풀코스로 대통령에게 의전을 보여주는데 뭐 이건 일상적인 겁니다만 전 예를 들면 그 일반인들도 처음 본 사람한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두 번째 봤다고 하더라도 예. 누가 다리 이렇게 위에 올리고 또 그것도 일반인들 목사님이에요. 저희가 목사님, 스님 이런 분들 만나면 다리 올리고 가래 뱉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아랫사람한테 이렇게 하기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이건 아주 일반적인 사람을 만나는 자세가 좀 그러하구나. 이건 네. 뭐냐면 내가 매우 상위에 있는 권력자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마 의전 비서관실이 있었으면 일반인들이나 이런 사람을 만나는 의전 프로토콜에 대해 설명을 다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볼 때 이런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여서 이건 솔직히 쉽게 말하면 아나무인인 거예요. 이 정도. 예. 지금 제가 만찬장에 참석한 거 그리고 그 몰카를 들고 그렇게 찍을 수 있었던 거 이걸 보는데 이게 이상하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여권 일각에서 흘리는 거겠죠. 뭐 북한 개입설, 뭐 공작금이 투입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뭐 간첩이라는 건데 그럼 만찬장부터 뚫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그러려면. 요인들이 다 몰려 있는 곳에 간첩이 침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영부인 때문에. 그러니까 자승자박인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북한 자금이 정말 돈줄을 대서 이런 영상 촬영까지 이르게 됐다면 그 주도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만찬장까지 가서 대통령 코앞에서 있었다는 건데 그게 무슨 국가 망신입니까? 저는 이 태도를 보고 공인으로서의 마인드라는 게 정말 전혀 없구나. 그리고 네. 그것을 갖출 자세와 노력을 할 생각이 1도 없구나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국정원장과 저 경질했나요? 어떤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니, 그렇게 해서 추측을 간첩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간첩.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국정원장과 1, 2차장을 일거에 경질시킨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실제로는요. 네. 정기 인사가 아닌 이상은 농담입니다. 네, 이 정보는 미리 새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국정원장하고 이제 1, 2차장 날린 건 그 이전이고요. 네, 선후 관계가 그렇고요. 여론조사 전문가시기 때문에 네. 제가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오늘 주제와는 좀 동떨어진 거. 지금 윤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운 입장일 거 아니에요? 여론이 매우 나빠요. 게다가 부산 엑스포 참패를 했고 그동안 이제 순방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고 네. 근데 네덜란드 순방이 아직 하나 남았잖아요. 그죠. 보통 뭐 욕을 먹는 대통령도 외국에 나가면 뭐 일시적으로라도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이번에 순방 나가면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 전혀 못 누릴 거고 사실 오늘 나온 그 갤럽 자료가 1%포인트 하락한 33%인가 나왔는데 32% 나왔는데 저는 더 떨어지게 나올 거로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지금 반영이 된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떨어질 걸로 보는데 아직 좀 많이 안 알려진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또 나간다고 하는 게 일단 취소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네덜란드 국빈 방문이잖아요. 취소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사님은 안 가지 않을까요? 저도 네. 김 여사는 아마 당분간 대외 활동을 안 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어디까지 추정이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저는 항상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제일 놀랐던 건 대통령이 그 엑스포에서 완전히 완패한 다음에 처음으로 저의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 부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을 안 하는 상황.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라면 김건희 씨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누구도 터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라면
만약에 네덜란드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물어봤다고 생각합시다. 음. 여론이 안 좋습니다. 이번엔 나무시죠라고 얘기하면 이 행위를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이 음. 발언 자체가. 네. 당신 되게 잘못한 일이 있는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할까? 만약에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해서 안 나가면 몰라도 남들이 제안해서 안 나가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볼 때. 지금 여러 가지 쟁점들을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좀 아셨을 것 같아요. 비록 아직은 유튜브 매체들 중심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 주요 매체들이 사실상 좀 외면하는 그런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꽤 알려졌기 때문에 여론이 저는 이제 형성될 거라고 보고요. 네.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떤 부분에 가장 분노를 할까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명품 부분일 것 같아요. 명품. 예, 명품이 주는 그 뭐랄까요, 그 좀 정서적인 반감 같은 거. 여사의 그 발언 있잖아요. 어머 자꾸 이런 거 갖고 오지 마세요 하는 그 말의 그 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여론이 상당히 형성될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심판할 거냐 네.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즉각적으로 지금 심판해 줄 수가 없거든요. 저 영부인은 내가 선출한 사람도 아니고. 네.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저거를 심판해야 될지 잘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확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걸 이제 총선으로 미루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그 대통령 그 순방이 이제 올해는 한 번밖에 안 남았지만 내년에 네. 또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방할 때마다 여론은 더 나빠질 수 있다. 당분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지금 사실은 이게 20%대로 떨어져야 되는 여론인데 그렇지 않은 거는 뭐라 그럴까, 지금 여론의 흐름이 네. 대통령 아직은 초기거든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탄핵으로 해야 될지 어떤 방법이 있을지. 그래서 아마 가장 좀 우리나라가 벌써 대통령 이번에 탄핵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3번째여서 국민들도 네.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총선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심판하겠다라고 마음을 굳히시지 않을까, 이번 사건이 그렇게 보여져요.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당히 크게 미칠 걸로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이 복구되길 기다리지 말고 우리 두 번째 주제를 계속 이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정치 도의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해명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함정 취재나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며 얼버무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명품백이 이제 특검 전국하고 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일정이 잡혀 있고요. 패스트트랙에 타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상정되고 이제 표결 처리를 하게 돼 있고, 그러면 이게 이른바 김건희 정국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 정국은 어디로 갈까? 이 김건희 명품백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까? 이걸 주제로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건희 특검법 일정을 간단히 어느 분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정확히 몰라서 12월 아마 제가 22일까지 예. 상정이 안 되면 네네. 23일에 자동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12월 말에 상정이 되는데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연동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볼 때 연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별건에 제가 볼 때는 특검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안 그렇게 되면 또 이거 갖다가 고치느니 많이 이런 내용 가지고 또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주로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일단 도이치모터스 문제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김건희 씨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랑 유사한 행위를 하신 분들은 다 유죄 판결이 나온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 전례에 비추어 보게 되면 소위 현 정권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해요. 부분적으로. 그다음에 명품백 문제는 제가 너무 명확해서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여서 그냥 명품백이 간 거니까요. 파우치인지 뭔지 뭐 전자제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건 별건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님, 네. 그 특검법이 이미 발의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상정 절차만 패스트트랙에 남겨놓고 태운다는 거죠. 네.
그 특검법을 이미 이제 절차를 밟아온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 상정 전에 수정할 수 있습니까? 아, 법안 내용을 말씀이십니까? 수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것을 뭐 아예 뭐 손도 못 댄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 아무리 특검법이라고 해도 다 그 관련 상임위와 법사위에 딱 그 계류 기관들도 법정돼 있고 하니까요. 그 논의 과정에서 손질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근데 그 법령이 포괄하고 있는 범위는 기본적으로 도이치 모터스와 관련한 부분이어서 사람을 중심에 놓고 그러면 가방과 관련한 부분을 넣는 것까지 손질이 될 것인지는 조금 의문인 부분이 있고요. 이른바 주류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고 하는 데는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른바 이제 함정 취재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독과독수에 따라서 아예 이걸 못 써버리게 되는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를테면 이 어떤 사건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불법성을 갖고 있으면은 그게 잘못된 결과라서 아예 못 쓰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를테면 수사기관이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 그건 증거로 못 쓴다는 게 독과독수 이론입니다. 사인의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을 해요. 사인이라 하면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론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한 취재 방식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방이란 건 사실 서울의 소리에서 그 비용으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 서울의 소리에서 그 비용 된 게 아니고요. 이병수 기자가 기자. 개인 자격으로 한 예, 거고, 개인 자격으로. 서울의 소리 회사는 그 당시에 무관하고. 몰랐다는 게 그 이명수 기자와 최재형 목사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범위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물을 받을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한테 대가성이 아니면 뇌물성이 있는 선물을 가져가서 받으라고 하는 상황을 만드는 거는 그런 적절해 보이지 않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판단합니다. 사인이 수집한 위법한 증거라고 했을 때 법원은 공익성이라는 걸 봅니다. 이걸 통해서 밝혀내려고 하는 공공성, 공익성이 더 크면, 그러니까 불법성과 공익성을 형량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다 증거로 오픈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법리여서, 이런 법리에 비춰보면은 사실 이걸 아예 못 쓴다라는 건 법리상은 맞지 않는 주장인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맥락 때문에 더 큰 폭발력을 가진 이슈로는 번지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취재윤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특검법을 정리를 좀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률안이 상정 직전에 수정 보완돼서 상정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법률은 법안이 올라와 있으면 다른 법안을 제출을 해서 서로 병합한- 협의해서 대안이라고 해서 대안을 내야 되는 건데, 저는 이 대안을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여야가 예를 들면 여기서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잡음이 심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오히려 이 과정에서 논쟁이 이상한 데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냥 제가 볼 때 하나는 그들 따로. 원하는 대로 그냥 통과시켜 버리고, 그건 뭐 아무런 그 말씀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그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서 그래야 되는 거냐, 아니 그렇죠. 가능한데 정무적으로 판단할 때 분리하는 것이 낫다고, 그런 여지가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때 뭐 대안이라는 대안 법률로 대안으로 하는 경우가 있긴 있으니까 저는 그건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해봤는데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볼 때 그 방식은 오히려 좀 쟁점을 흐릴 가능성이 되게 높고, 또 여야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정쟁이다라고 또 얘기로 가볼 가능성이 높아서, 제 생각에는 뭐 민주당이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넣는 게 낫겠다. 또 특검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국정조사하고 특검으로 하고 이렇게. 이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게 합쳐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쟁점이 흐려질 수가 있어서, 그리고 그 넣는 과정도 역시 이제 또 정쟁화가 되기 때문에 합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그냥 넘어가야 될 것이냐. 좀 잘 헷갈리네요. 제가 진행자이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에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저는 가능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좀 잡음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이 사안을 특검법이 아닌 방법으로 규명해낼 수 있을까? 저는 뭐 딱 단순한 이유 그거 하나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하면서. 그때 온로비 때 특검으로 했잖아요. 그렇게 그 사례를 보면은 특검으로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온로비 사건은 밝혀낸 게 아무것도 없고 아예 다 그냥 위야무야가 됐지만, 취재윤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이제 큰 쟁점이잖아요. 우리가 여기가 이제 다 정치 전문가 또 그 여론조사 전문가시지만,
이런 방식으로 취재하는 것은 나쁘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그 이미 영부인이잖아요. 예. 영부인인데 그냥 개인이 사인이 취재 목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촬영이 된 거죠. 그리고 저라도 만약에 영부인을 만난다면 기념으로라도 촬영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그 밝혀진 게 그 영상이 밝혀진 게 취재에 쓰인 거지. 그래서 이걸 취재를 아예 목적으로 그렇게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명수라는 그 기자가 그 잘 알잖아요. 이미 7시간 녹취를 예, 같이 대화를 했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한 건데 이게 제 생각에 어쨌든 상관없다. 이거는 취재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9월에 촬영한 것의 성격이 좀 혼재돼 있긴 합니다. 두 가지 성격이. 그 목사님은 촬영한 뒤에도 1년 동안 고민을 해서 올해 9월에 비로소 기자한테 영상을 넘겼어요. 그동안 이제 고민을 쭉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 인터뷰에 따르면은 올해 7월께 그 양평 고속도로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고 이제 기대를 접는다라고 판단하셨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소장님 말씀대로 9월의 촬영은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일단 내가 촬영해 놓은 거예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명수 기자가 6월 첫 만남 때부터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9월에 촬영할 때 좀 조언을 하고 선물도 사주고, 물론 6월의 선물도 이명수 기자가 사줬고, 그런 면에서는 이명수 기자라는 이제 보도를 하는 분이 함정 취재 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9월의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성격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판단을 하겠죠. 저는 함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분은 이제 말씀하셨고 함정은 아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카톡으로 보냈어요. 네. 미리 물품이 뭔지를 보냈죠. 네. 그러니까 함정이라고 얘기하면 현장에서 그냥 꺼내야 되는 게 함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본인이 알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약속을 잡았을 때 그쪽에서 그 내용물을 알아서 시간과 약속을 잡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갔는데 전혀 예를 들면 그 경호 라인에서 검증을 또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냥 가지고 들어갔었으니까요. 전 그렇다면 이것도 김건희 측에서 그 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 좀 허술하게 이 부분으로 내버려 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전 그렇다면 이게 어떤 함정이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장현수 기자가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마 기자였기 때문에 취재 윤리와 관련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첫 번째가 이 함정 취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국민의 알 권리가 함정 취재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현저하게 높을 경우, 제가 볼 때 이거는 대체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도 함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함정 취재를 사용하지 않고는 취재가 아예 불가능할 경우. 그럼 만약에 권력자들 같은 경우가 이런 함정 취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영구적으로 제가 볼 때 밝히는 것이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는 얘기밖에 될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권력자들은 또 다른 특권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제기했던 게 함정 취재 대상이 사회적 약자가 아닌 권력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를 얘기했는데, 유럽 사회에서 언론에게 무제한적인 자유를 주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공권력과 권력이 엄청나게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언론에게는 정의의 추를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네. 제가 볼 때. 전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만약 이것 함정 취재라고 얘기해서 처벌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권력자들은 이런 행위를 벌이더라도 취재의 사각지대 아니면 취재의 예외지대가 된다. 제가 아는 법치국가에서 예외지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소위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장인미 변호사님께서도 이게 증거 능력은 이제 법리적으로 인정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아는 사례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정책 담당자들, 권력자들이 BBC 비교를 많이 해요. 영국 BBC 같은 공공성을 한국 방송도 가져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BBC가 함정 취재를 했어요. BBC 탐사팀이 데일리 텔레그래프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보도한 게 어떤 게 있냐면, 로비스트를 가장합니다. 피지의 로비스트. PG가 0연방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돈을 건넵니다. 그리고 받습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리고 보도해서 큰 파장이 일었어요. 심지어는 이제 옵저버지, 영국의 옵저버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컨설팅 회사를 가짜로 만들어요. 홈페이지도 만들고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 같죠. 그리고 영국 국회의원들, 현직 국회의원들한테 우리 컨설팅 회사에 자문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어떤 조건이면 되겠나? 뭐 일당 1,600만 원, 1만 파운드. 이게 녹음이 돼서 공개됩니다. 이런 일들, 저는 함정 취재이냐 아니냐라는 그 논쟁과 더불어서 함정 취재는 다 나쁜가라는 질문을 맞습니다. 던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게 함정 취재라는 사실은 제가 이 영상을 접했을 때 이 서울의 소리 제작진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함정 취재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장인수 기자가 언급했다는 내용도 함정 취재이지만 함정 취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익성이 더 높아서 이것을 보도하기로 결정했고 또 이렇게 취재를 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했다라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BBC 사례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렸던 사인의 이 불법성과 공익성을 견주는 그 법리에도 이제 맞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분별해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함정 취재예요. 저는 취재윤리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명수 기자라는 분은 김건희 여사와의 이른바 7시간 녹취록 때문에 지금도 민사소송을 주고받고 쟁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행 중이라고요? 예, 적대적인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내심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어떤 내심? 한번 300만 원짜리 파우치를 들려보내보자.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보자라는 것. 그것은 저는 통상의 취재 방식도 아닐 뿐더러 윤리에는 어긋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받았을 때 그의 보도 가치가 있는 거는 또 다른 국면에서 평가하고 그걸 이제 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의 위법성이 더 크고 공익성이 더 큰지를 그래서 이 다투게 되는 건데 당연히 보도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퍼블릭 피규어라고 해서 법적으로도 이런 공공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더 비판의 대상이 폭넓게 허용되기도 하고 이런 공적인 취재의 대상에서도 훨씬 그 자유 영역이 커진 거예요. 일반 사인한테 이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네. 김건희 여사는 일반 사인이 아닙니다. 이걸 받는 순간 당연히 범죄의 단서, 어떤 비난 가능성,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을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대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지금 공무원들요, 뭐 그 김영란법에서는 얼마 이상 밥 안 먹잖아요. 예. 누구 만날 때도 항상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근데 영부인이 더군다나 이 백을 받았다라는 거는 그 취재 형식이 어떻든 간에 이거는 그 목적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예 정착에 짜고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취재가 해도 이게 결과가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걸 던져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받은 사람이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걸 취재 관행의 어떤 형식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이미 대통령실의 그 문제 제기 프레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정리를 하면 이럴 것 같아요. 뭐 함정 취재인지 여부는 논란이 될 수 있는데 함정 취재도 보도 가치로 판단을 하자면 보도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에서는 세 분 다 네, 의견이 같으신 네. 것 같아요. 법적으로 굳이 뭐 비교해 보면 위법성이 조각됐다. 아, 그런 측면이 있죠. 공공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은 이를테면 수사의 단서가 분명히 될 수 있는 영상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취재 자체가 통상의 절차를 벗어났기 때문에 증거로도 못 써. 이건 아예 들여다볼 수 없어. 그렇게 어느 단계에서도 판단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 얘기는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소위 말하는 김건희 방지법. 제가 이걸 여쭤보려는 건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 김영란법의 그 규율 대상이긴 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취재한 변호사께서는 법률 전문가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규율은 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 그래서 처벌 규정을 만들거나 김건희 여사 같은 그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를 적어도 김영란법의 처벌 대상자인 공직자로 본다 정도로는 넣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공직자가 받으면 당연히 3년 이하의 법정형을 갖고 있어요. 배우자가 받았을 때는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고 그것을 인지한 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았을 때 3년 이하의 형으로 규정이 네.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단히 공백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공직자 등이라고 했을 때 사실 김건희 여사는 공인의 지위에 있다라고 봐야 돼요. 정말 일반 하급직 공직자도 김영란법에 처벌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인데 훨씬 높은 공익성을 담보해야 되는 지위에 있는데 그게 구멍으로 돼 있다? 근데 네. 이런 사태가 있는데 손에 모래를 날리듯이 그냥 보고 방관하는 거 맞는 것인가? 이건 당연히 법적으로도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에서 좀 역할을 그런 쪽으로 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한번 나오지 않았어요? 영부인 지위에 관한 법률. 그게 아. 만들어졌었는데 어떻게 통과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네. 네. 국민의힘도 계속 얘기하는 게 왜 계속 그 대통령 부인의 활동을 갖다 야당을 막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공인이 아니냐 이렇게 본인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야가 봤을 때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 아까 보니까 뭐 뇌물성 뭐 확인 안 됐으면 뇌물성이잖아요 그런 게. 거기다가 또 반복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음. 저는 김건희 씨여서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 그 자리에 가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건 원래 입법 취지가 거기에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야가 이걸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합의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죠. 한 정권이 계속 끝까지 독재할 건 아니니까요. 상식적으로 이제 뇌물이다 이런 판단이 딱 들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님, 그 뇌물은 공직자한테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공무원만 신분범인 거죠. 사실상. 예, 뇌물을 받을 수 있는 뇌물로 처벌받는 사람은 공무원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권남용하고 같은 거네요. 아, 네, 그렇죠. 직권이 없는 거죠. 네, 직권이 없고 아예 그 신분 자체가 요건 충족을 못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의 속사정이 좀 궁금해요. 공식적으로 이름 내걸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한 명 정도. 거기 이제 김건희 사수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서 이거 진짜 그 대통령 부인의 권력이 무소불위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정도가 나오면 남편이 국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설명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설명을 하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실은 무슨 유튜브 방송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할 네. 정도의 상황이라면 저는 신비 관리를 하고 있고 누구도 김건희 씨에게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네. 저는 근데 제가 볼 때 되게 불편한 진실일 것 같아요. 네. 아시겠습니다만 여당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말 한마디 못한다고 얘기하는 건 여당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자인하는 거거든요. 자인하는 사람들이 국민한테 가서 무슨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가 지금 6개월도 안 남았는데 밖에 나가서 예를 들면 국민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한마디 못했을 때 그 공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권자에 대한 신뢰성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불편한 진실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예. 어쩌겠습니까? 아직까지 공천이 확정이 안 됐는데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1월, 2월 달에 가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2월 달까지는 꼼짝 마 하고는 꼼짝 안 할 사람들이 대부분의 정당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 소장님께서 이게 총선까지 갈 이슈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적인 측면이고 그리고 이 영부인들, 그 부인들이 뭔가 그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서 위계를 정하고 그 위계를 이용해서 뭔가를 주고받는 행위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서적으로 좀 안 좋은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근데 거기에 딱 아주 완전히 해당되는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말로만 듣는 게 아니고 진짜 영상으로 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충격 속에서도 이거는 그 계속 김건희 여사 문제는 그 비호감도가 계속 높고 떨어지지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아주 그냥 마음을 굳게 먹으실 것 같아요. 네. 김건희 여사를 직접 심판하는 방법은 없지만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고자 한다. 이제 그러면 그 피해를 여당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여당에서는 아니야, 우리는 김건희 여사랑 무관해라는 그런 이제 뭐 입장을 내거나 선을 긋거나 그래야 될 텐데 그런 게 가능할까요? 아니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문제는 영상으로 확인한 게 비교적 근래이지 계속 정권 초기부터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해요. 마치 권력을 김건희 여사가 향후한다는 그런 정치권 안팎의 이야기들, V1이 있으면 V2도 있다라는 어느 누구도 V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에선 그런 호칭으로 불린다는 그런 풍문들, 더더군다나
내조에만 힘쓰겠다고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사실 김건희 라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영상으로 한 장면으로 한 단면으로 우리가 확인이 된 겁니다. 그동안 여당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제2부속실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할 때 조금이라도 그걸 위한 어떤 개선책을 내놨나요? 전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여권, 여당의 공동 책임이다. 당연히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마 여당이 그럼 대통령 탈당하라는 요구를 할 것 같아요. 이게 좀 음. 심각해집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총선 전에는 탈당 요구가 안 나올 거고 총선에 이제 여당이 지면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 사안이 불거지기 전이에요. 그렇죠. 이 사안은 그런 것도 끌어낼 수 있다. 당연하죠. 지금 이것 때문에 총선 지게 생겼는데 빨리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탈당. 이게 그 정도로 큰. 네, 그 정도로 큰 이슈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론이 안 그래도 특검법 해야 된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것도 더 이 방향으로 더 강화되겠네요.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 그다음에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 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게 다 거의 3대6 구조예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1년 전에도 이 구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비호감도 이 안에 들어있고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의 실책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단 한 달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부터 보고요. 최근에도 또 여론조사가 네. 있었던데 네, 먼저 조원 CNI 여론조사 결과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눠보죠. 이게 스트레이트 조원 CNI랑 그 스트레이트 뉴스. 뉴스가 네, 11월 4일부터 6일 3일간의 같은 약 한 달 전에 실시됐어요. 네. 특검법에 공감하는 의견이 전국이 이제 한 약 64% 정도, 그렇죠? 반대가 34% 정도. 네. TK에서도 대구 경북에서도 60% 가까운 여론이 특검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이 명품백 이슈 때문에 더 강화될 것이다. 근데 수치상의 반영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정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은 이제 저는 더 정서적으로 더 좀 심화된다. 안 좋게. 네. 자,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 꽃의 조사 결과도 좀 보죠. 이게 11월 24일에서 25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금토에 실시된 거예요. 네. 명품백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안 돼 있는 건데, 이거는 질문을 이렇게 던졌네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렇죠. 것에 대한 찬반. 네. 거부권 반대는 특검법 지지 여론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네. 그게 조금 전 조사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는데 이건 ARS 조사고 약 60% 정도가 반대. 근데 거부권을 찬성하는 거 거기는 20%대로 지금 떨어졌잖아요. 아, 더 떨어졌네요. 예, 28.8%로 떨어져서. 특검법이 좋냐 싫냐보다는 조금 어려운 질문인 그렇죠. 거죠. 저 약간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질문인데 아마 질문은 제대로 했을 거예요.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까? 아, 근데 이건 좀 튄 게 있어요. 여론조사 네. 꽃이. 네. 이 그러니까 ARS 말고 전화 면접은 그 거부권 긍정이 19.5%, 부정이 60.6%예요. 네, 그 자료도 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신 건 ARS고, 이거는 이제 전화 면접 조사. 네. 왜냐하면 그 ARS는 보수 그 적극적인 그 응답층들이 더 많이 답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높게 나온 거고 거의 10%대까지 지금 내려가잖아요. 예. 네, 거부권을 찬성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가 행사하면 안 된다. 19%, 네.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예. 네. 반대라고 써 있는데. 특검법 막아야 된다가 그렇죠. 19.5%, 특검법 통과시켜야 된다, 네. 받아들여야 된다. 네, 네. 67.6%, 네, 더 TK에서도 54.5%. 네. 이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을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저건 이제 거의 이제 구조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는 네. 변동폭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제가 볼 때 6개월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걸 안 한다 대통령이? 제가 볼 때 그럴 때는 이제 민심이 그때 폭발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인 거죠. 아, 이것까지도 막아?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대통령에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네. 이런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응징하려고 하는 감정이 분노가 폭발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매우 고심 12월 연말 연초 엄청나게 저 고심할 수밖에 없을 거고 또 1단계로 방송법이랑 또 이거 다 거부권 행사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오늘 했죠. 법도 거부권 행사했고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저항이 심해질 것이다라는 것도 뭐 모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그래요? 저는 노란봉투법에도 거부권 행사하는 걸 보고 상당히 놀라기는 했어요. 노란봉투법은 보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한정으로 손해배상 아예 못하게 하는 그런 법 아닙니다. 제대로 들여다보면 아니라는 거 본인들 더 잘 알 거예요. 어쨌든 그것과 변론으로 하고 이건 재척 사유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대통령과 거리를 둔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과는 결이 달라요. 부인의 이슈입니다. 전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사실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 보면 대단히 수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메워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부인과 관련해서 실제로는 자기까지도 겨냥하는 경유하는 그런 특검 내용인데 거부권을 행사한다? 법원도요, 본인과 관련된 판사들은 재척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게 사실상 재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매우 농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거부권 행사를 하는 순간 대단한 정치적 역풍을 맞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 있던데 거부권을 행사하고 탄핵당할래, 거부권 행사 안 하고 이혼당할래. 간단하게 지금 이 전망에 동의하시는지. 저는 당연히 거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준석 당대표 얘기가 생각나요. 평론가들의 평론이 맞은 적이 있었던가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또 하나는 모든 정당이나 정치인들은요 4월 11일 새벽이 돼야 절망감을 느껴요. 그 전까지는 어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전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집단적인 어떤 그런 감정에 전 지금도 휩싸여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저것이 돼서 특검을 했을 때 본인까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대통령까지도 걸리는 문제잖아요. 저게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이판사판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결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9대 29로 졌는데 그 전날까지 51대 49인데 대역전할 거란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 판단 전 알고 됐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예. 전 그래서 모르겠어요 진짜. 네. 뭐라고 말하기가 참 진짜 모르겠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보면 거부권 행사 안 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럭비공 같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당분간 전국을 더 어지럽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혼란을 겪고도 우리 사회가 진일보하지 못한다면 그건 정치권과 언론의 책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치권과 언론이 본질을 흐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끝판 토론 마치겠습니다. 출연해 주신 여러분 수고해 주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